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5번째 시간으로 자료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내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수업 뒷부분에 외부적 표현 방법의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 시험에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아두고 암기할 거는 암기해 둬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열심히 또 집중해서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소개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료의 내부적 표현의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물론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자료의 내부적 표현은 정의 자체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그죠?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숫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진법과 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컴퓨터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름을 하게 됩니다. 숫자 노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십진수나 60진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주로 이진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우리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일이 뭐라 그랬죠? 그쵸? 처리 속도죠.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연산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컴퓨터의 장점이라면, 컴퓨터는 그런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또 그 반면에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의 기억 공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컴퓨터가 어떤 연산을 처리할 때 숫자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게 되니까 그 숫자를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바로 고정 소수점 방식과 부동 소수점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정 소수점 방식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숫자 중에서는 정수와 또 실수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정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딱딱 끊어지는 수다, 1, 2, 3, 4, 5, 6, 7, 8,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죠. 자, 그럼 실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 또는 소수가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해요. 그러면 정수 표현과 실수 표현, 다시 말해서 고정 소수점 표현 방식과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정수라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것들을 정수로 한다면 숫자 표현 자체가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딱딱 끊어지는 수를 입력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실수고요. 물론 이 3분의 3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죠? 얘는 약분하면 정수가 되니까. 이런 거라든지 0.1, 0.125, 자, 이런 소수, 이런 것들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정수와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정수는 그 수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하지만 실수는 부동소수점 방식은 아주 복잡하고 또 그 수의 표현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하나 맞추자라고 얘기한다면,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부동소수점, 다시 말해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 특징으로 알맞는 것은 했을 때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적절한 방법이 바로 부동소수점이다, 이런 말이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이따가 뒤에 부동소수점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쵸? 컴퓨터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내부적 표현 방법에 속하는 정수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는 외부적 표현 방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자나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그 큰 틀을 알고 접해야 이 강의가 재밌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고정 소수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십진연산과 그리고 이진연산. 물론 컴퓨터는 대부분의 연산을 이진연산으로 진행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이기 때문에 십진연산의 표현 방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십진연산의 표현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팩 형식과
언팩 형식으로 나누는데 이 언팩 형식을 다른 말로 존 형식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메모해 두세요. 언팩 형식을 다른 말로 존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존 형식과 팩 형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팩 형식과 언팩 형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진연산에서 이제 숫자를 표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부호화 절대치 표현 방법, 부호화 1의 보수, 그리고 부호화 2의 보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실수 표현하는 방법은 단정도 32비트짜리 또 배정도로 표현하는 방법 64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고 하나 둘 따라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십진연산의 팩 형식과 언팩 형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의 십진연산의 표현 방식인데 그 십진연산의 표현 방식의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십진연산은 십진수 1의 자리를 이진수 4의 자리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데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십진수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수가 있다. 뭐 십진수 8.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8, 4, 2, 1이니까 1, 0, 0 0이 되죠. 이제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진법 연산 강의를 할 때 진법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진법 강의를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설명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4강이죠. 그러니까 4강을 열심히 듣고 오셔야만 5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6이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8, 4, 2, 1에서 4 하나, 2 하나 이런 필요 없다. 자, 110이죠. 6이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정답은 110이에요. 근데 4자리로 표현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리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0을 채워줍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십진연산의 표현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십진수 46을 이진화 십진 코드로 표현하면 이거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진화 십진 코드, 이진화 십진 코드 요 말을 우리가 BCD 코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뒤에 가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BCD란 말은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이라 해서 십진수를 이진수로 코드화 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BCD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담당 페이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십진수 46을 BCD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46이라는 거니까 46을 반 잘라서 이진수의 4자리 8, 4, 2, 1의 자리 8, 4, 2, 1의 자리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을 만들려 그러면 4 하나, 2 하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4자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4가 하나 있으면 되죠. 2 필요 없고요. 1 필요 없고요. 8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법 변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진수 46을 BCD 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 중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언팩 형식과 또 팩 형식에 대해서 앞서 화면에서 나왔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언팩 형식인데 이 언팩 형식의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쵸? 존 형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존 형식이라고 부르냐면 이 언팩 형식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존 영역과 디지트 영역이 반복이 됩니다. 존 디지트, 존 디지트, 존 디지트 이렇게 쭉 반복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존 영역 대신에 사인이라는 부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호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영역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34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1234라는 숫자를 언팩 형식으로 표현하라. 존 형식으로 표현하라. 자, 이렇게 나온다면
자, 보셨다시피 존 영역과 디지트 영역이 계속 반복하는데 숫자는 원래 1의 자리부터 숫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부터 숫자를 채워나간다 그러면 맨 뒤에 이 디지트가 숫자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럼 1234니까 맨 마지막에 이 숫자가 들어갈 이 자리에 4가 들어가고 쭉 가서 물론 이게 그 점점점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뭐 존 디지트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 없다고 치면 이 디지트 바로 앞자리가 여기라고 치면요. 여기가 뭡니까? 3이 되고 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1, 2, 3, 4, 1234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234라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해 줘야 돼요. 이 수가.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양수일 경우에는 C로 표현하고 음수일 경우는 D로 표현한다는 것은 미리 약속을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234라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들어갈 이 자리에다가 C를 넣어주게 되는 결국 이걸 쭉 쓰게 되면 1, 2, 3, C, 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존 영역에다가 뭔가를 채워주셔야 돼요. 존 영역에다가 뭔가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 영역에서는 모두 다 F로 채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숫자가 없는데 여기가 존 영역이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죠. 0으로 꽉 채울 수도 있지만 1로 꽉 채워야 더 꽉 채웠다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존 영역에다가 빈칸에다가 1로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1로 다 채웁니다. 1로 다 채웠다는 얘기는 16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1, 4개가 F라는 사실 알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1, 1, 1, 1이라고 하면 8 하나, 4 하나, 2 하나, 1 하나 8, 4, 2, 1. 8도 하나 있고 4도 하나 있고 2도 하나 있고 1도 있고 8, 4, 2, 1을 다 더하면 15가 되고 15라는 수를 16진수로 표현하면 F로 표현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1로 다 채워버리니까 F가 나온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1234를 원하지만 언팩 형식으로 이 숫자를 표현할 때는 F로 다 앞쪽에는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주고 맨 마지막 이 자리에는 부호 비트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F1, F2, F3, C4가 된다. 자, 이렇게 표로 만드니까 좀 힘들어 보입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플러스 1234를 언팩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존 형식으로 표현하라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FD, FD, FD 쭉쭉쭉입니다. 앞쪽으로 쭉쭉 할 거예요. FD가 앞에 꽉 차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SD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는 부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D 자리부터 1234를 채워 넣습니다. 4, 3, 2, 1, 4, 3, 2, 1 이렇게 채워 넣고 F는 그대로 F, F, F 부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C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1234를 언팩 형식으로 표현하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정답이다. 물론 얘를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1000 얘가 1이니까 네 자리를 표현하면 0001이 되겠죠? 네 자리를 표현하면 1234라고 적고 부호는 C니까 C라고 하는 것은 16진수로 A, B, C니까 10, 11, 12가 되잖아요. 12를 2진수로 바꾸면 11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호 비트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로 다 채워주는 그러니까 F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2진수로 표현하면 이게 정답이지만 여러분들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울 때는 FD, FD, SD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교재 정리 따로 안 해도 될 만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 내용을 좀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바이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바이트라는 단위는 문자, 글자를 표현하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존 영역과 디지트 영역이 하나의 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바이트는 몇 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죠? 그쵸? 8개의 비트가 모이면 하나의 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 영역이 몇 비트입니까? 4비트죠. 디지트 영역도 4비트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바이트가 된다.
존 영역과 디지트 영역을 합한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바이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바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 1234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234. 얘를 보지 말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234를 언팩 형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존 형식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이것만 딱 적으세요.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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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이렇게. 물론 FD는 앞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1234 말고 마이너스 뭐 10만, 마이너스 100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뒤에서부터 자릿수를 채워나가면 되니까 FD는 꾸준히 앞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4자리만 필요하니까 1234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1234. D 자리에다가 4, 3, 2, 1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F는 채워주면 되고 F는 그대로 F로 채워주면 되고 S 자리에 마이너스니까 D라고 적어주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지금 그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이 화면을 처음 보는 순간 도대체 저게 뭐야? 또 숫자가 막 많이 나와 있고 뭐 이진수 막 나와 있고 F 나와 있고 머리가 복잡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이 문제 나오면 좋아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서는. 그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튼 나오면 아싸 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언팩 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팩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팩 형식은 이제 이거부터 볼까요? 얘는 뭡니까? DDDDS라고 되어 있죠. 너무 쉬운 것 같아. 그쵸? 쟤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앞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색깔을 좀 밝은 색깔로 앞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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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이거를 외워두란 얘기죠. 그럼 결국 플러스 1234를 팩 형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D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4, 3, 2, 1. D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1234. 그리고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니까 C. 그러면 마이너스 1234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D 1234. 결국 언팩 형식에서는 언팩 형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존 형식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존 영역이 팩 형식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 나오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바로 DDDS. 여기에서 말하는 ES는 시그널, 사인, 부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부호, 신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234C, 1234D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D, 4, 3, 2, 1. 물론 그 10진수 말고 2진수로 표현했을 때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양수니까 C,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디지트 한 자리는 4비트이기 때문에 얘가 4비트, 얘가 4비트, 총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팩 형식의 특징은 숫자 2개를 하나의 바이트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고정소수점 방식의 10진 연산의 표현은 언팩 형식과 팩 형식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바꾸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니까 나온다면 그 부분을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외워둘 거는 FD, FD, SD, 그리고 DDDDD, S 이렇게만 외워주면 되겠죠. S는 사인, 부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는 양수일 때는 C, 음수일 때는 D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소수점의 10진 연산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2진 연산의 표현입니다. 자, 2진 연산의 표현은 10진수 전체 값을 2진수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10진수 전체를 2진수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그 10진 연산의 표현 방법과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게, 부호를 표현할 때는 양수일 때는 0을 표현하고요. 음수일 때는 1을 표현합니다. 가끔씩 학생들 중에서 시험 치러 가서 양수가 0이었던가? 뭐 음수가 0이었던가?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세우면 1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세요. 양수는 0, 음수는 1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가 이렇게 n-1까지 쭉 갔는데 이렇게 긴 자릿수가 있다면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뒷부분에 숫자 들어가고 데이터 들어가고 맨 앞자리에 사인, 부호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진연산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별표 3개 할게요. 자, 별표 3개 해놓고 일단 들여다보세요. 자, 별표 3개 하라고 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막 꾸벅꾸벅 졸다가 친구들이 뭐 메시지 막 보내고 그래서 메신저 막 쓰고 있다가 다 끄세요. 끄세요. 다 닫아놓고 강의창만 최대화 시켜놓고 화면에 최대화 시켜놓고 다른 거 안 보이게 해놓고 그러고 강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꾸 중간에 옆으로 세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죠? 여러분들 집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음수 표현 방법 별표 3개인데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세 가지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정소유점에서 이진연산의 표현 방법 중에서는 또 앞서 우리가 팩 형식과 언팩 형식을 공부할 때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죠. 근데 이진연산의 표현 방법은 양수의 표현 방법은 이거나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진연산 표현 방법 중에서 양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별표 3개고요. 여러분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에 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맨 앞자리에 부호가 들어간다. 그 부호가 양수일 때는 0이 들어가고 음수일 때는 1이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주어진 숫자를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의 표현에 마이너스 25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25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5라는 숫자가 있어요. 25. 10진수입니다. 자, 10진수 25를 우리가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진수. 자, 10진수 25를 2진수로 바꾸면 우리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25 나누기 2, 1은 2, 2, 4, 나머지 1.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읽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그 다음에 32의 자리.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의 10승까지.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25를 만들려고 그래요. 25를 만들려고 그러면 32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16이 하나 필요합니다. 16. 그죠? 자, 16을 하나 썼어요. 그죠? 얼마 남았습니까? 9 남았나요? 9. 자, 9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9를 만들려고 그러면 8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8을 하나 썼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 남았어요. 그럼 1이 하나 필요하죠. 나머지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이야. 25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바꾸면 11001이 돼요. 그쵸? 근데 8자리로 표현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근데 이 8번째 맨 앞자리는 뭘 표현하라? 부호를 표현하라. 그죠?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5를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맨 앞에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음수는 1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앞에는 1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1, 2, 4, 8, 16, 32, 64, 128이 아니에요. 맨 앞자리는 부호 비트가 들어갈 자리로 비워두기 때문에 이진수 8자리를 표현하면 정답은 25는 11001이니까 앞쪽은 빈칸으로 0으로 채워주고 맨 앞에는 부호 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8비트의 자리로 표현한다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 25는 1001101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뭐다? 이렇게 바꾼 상태를 우리가 이름하여 부호화 절대치다. 절대치 형식의 부호가 되었다. 부호화 절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호화 절대치. 그래서 양수 표현은 부호 비트가, 그러니까 양수 표현에서 부호 비트를 0을 1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니까 양수로 표현하게 되면 만약에 플러스 25를 표현하라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25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0, 0, 0, 1, 1, 0, 0, 1이 되는 건데 그 양수로 표현했을 때 전체는 나머지 부호와 1의 보수와 2의 보수가 모두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지는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음수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5를 부호와 절대치 형태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 모양이 됐어요. 요 모양.
자,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숫자를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수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수는 이진수에서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을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고 뒤집어 버리면 그게 1의 보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얘를 1의 보수로 바꾸면 뒤집어 버리면 되죠. 1을 0으로 0을 1로 0, 0, 1, 1. 얘도 뒤집어 버립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맨 앞에는 부호 비트가 들어가야 돼요. 음수를 나타내는 거죠. 부호 비트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맨 앞에는 부호 비트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비워둡니다. 이렇게. 부호, 사인. 됩니까? 즉, 우리는 음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0으로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부호화 절대치라고 부른다면 얘는 우리가 이름하여 부호와 1의 보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호와 2의 보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수 마지막에 배웠었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억납니까? 복습을 안 해서 또 지난 시간에 강의를 안 들어서 지난 시간에 진법 문제 시험에 잘 안 나온다니까 아예 강의를 끝까지 안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시는데 반드시 지난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호와 2의 보수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만 1만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숫자에다가 1을 더해주면 돼. 1만 딱 더해주는 거야.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는 거니까 1 더했으니까 1 될 거 아니에요. 1만 더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와주면 되겠죠. 음수니까 부호 자리에 1을 채워주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부호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25를 딱 던져주고 얘를 부호와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번이 답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는 연습을 뭐 다른 숫자를 하나 던져놓고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쵸? 이 도표 안의 내용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좀 크게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자, 도표 안의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얘가 이제 부호와 절대치, 얘가 부호와 1의 보수, 얘가 부호와 2의 보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표현 방법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그죠? 필요 없고 명칭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라는 명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5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범위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이 표현 범위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교재를 잘 보세요. 부호와 절대치와 부호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면 마이너스 2의 n-1승 마이너스 1부터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인데 요게 여러분 교재에 조금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정을 해놨는데 구교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요 부분을 제가 다시 적을게요. 위에다가 다시 적을게요.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갈로 2의 n-1승 마이너스 1 요겁니다. 요거부터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요게 뭐야? 갈로가 빠진 겁니다. 갈로가. 그러면 이 갈로를 만약에 풀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을 똑같은 모양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갈로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의 n-1승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니까 여기서부터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외우셔야 돼요. 지난번 시험에 이 부호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2의 보수의 표현 범위 이건 따로 별표. 그러니까 둘 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더 자주 나와요. 그쵸?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의 n-1승부터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요겁니다. 자, 차이를 보니까 얘랑의 차이가 몇 개가 차이 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뭐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일단 외우시면 되니까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얘랑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얘가 범위가 하나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수를, 이진수를 표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부호와 이의 보수.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진수의 표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부호와 이의 보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근데 그 가장 넓다 그래갖고 엄청 넓은 게 아니라 얘에 비해서 딱 하나가 더 넓습니다. 딱 한 개가.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적어봤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총 8비트로 구성된다 그러면 부호와 이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의 표현 범위가. 그죠? 요 n자리에다가 여기 n자리에다가 8을 넣어 8비트니까 8을 넣게 되는 거죠. 8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7승이죠. 그리고 2의 7승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적어 보니까 계산해서 표현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이만큼의 표현 범위가 가능하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이 음수 표현 방법은 별표 3개짜리로 시험에 그 어떤 형태로든지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3가지 명칭을 일단 외워두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하나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맨 앞에는 부호비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음수니까 1로 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 범위가 부호와 1의 절대치와 부호와 1의 보수의 표현 범위는 동일한데 표현 범위가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2의 보수 표현 범위는 가장 넓으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고정소수점에 이진연산의 표현 방법은 다 했어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는 이제 고정소수점,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동소수점은 앞서 얘기했지만 주로 실수를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앞서 고정소수점처럼 이렇게 막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얻는 그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정의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제 그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여러분 책에 있다면 다 밑줄 치고 별표를 전체적으로 하나 해 두시기 바라요. 자, 우선 부동소수점은 맨 앞에 부호와 그 다음에 지수부와 가수부로 구성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부동소수점의 표현 방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부호, 2번 지수부, 3번 가수부,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틀린 답으로 주로 뭐가 나왔냐면 소수점 이렇게 나와요. 소수부 또는 소수점. 물론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서 소수점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분을 봤을 때는 부호, 지수부, 가수부로 구성되는 거지 소수부라는 게 이 자체는 없기 때문에 걔가 틀린 답으로 잘 나와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부호, 지수부, 가수부 3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특징이 중요하죠. 특징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숫자가 여러분들이 10000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1이 8개인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이 큰 숫자를 컴퓨터한테 넣게 되면 이만큼의 비트 수를 차지하게 되니까 메모리 용량이 크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규화를 시킵니다. 정규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규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테이블 분해시키는 정규화가 아니에요. 그쵸? 자, 정규화를 시키는데 이 정규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10에 아까 0이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10의 8승.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소수점의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 숫자나 또는 작은 숫자 해볼까요? 작은 숫자는 0.00001. 자, 이 숫자를 역시 정규화시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긴 숫자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자릿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릿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소수점 표현 방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책의 밑에 예제 같은 거 나오는데 예제는 볼 필요 없으십니다. 그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수학적인 원리긴 한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 특징만 기억해 주세요. 표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죠. 자연수, 정수 같은 경우는 1, 2, 3, 4니까 1과 2 사이의 어떤 숫자는 표현을 못해요. 근데 부동소수점 방식은 실수 부분이니까 1과 2 사이의 소수점에 해당되는 부분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에 표현에 필요한 자릿수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과학이나 공학, 수학적인 응용에 주로 사용되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부동소요점 수의 연산은 고정소요점 연산에 비해 복잡하죠.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정소요점 단순하다, 부정소요점 복잡하다, 수를 아주 많이 표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개념만 알면은 고정소요점과 부동소요점의 차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부동소요점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여기 시험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자, 지수는 부호에 관계없이 바이스 값에 더한다는 말, 그리고 가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0, 음수이면 1로 표현한다는 것은 앞에 고정소요점 형식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부동소요점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특징이 2가지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했던 거니까 한번 눈여겨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소요점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부동소요점까지가 이제 자료의 내부적 표현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의 외부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료의 외부적 표현이다. 자, 주로 이제 앞에 그 자료의 내부적 표현은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면 자료의 외부적 표현은 주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는데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약자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면 이 아스키 코드 이거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ASC2라고 읽는데요. ASC2가 아닙니다. ASCII입니다. 이 맨 끝에 있는 이 II의 약자가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정보를 교환한다는 뜻이죠. 정보를 교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이 필요하죠. 통신, 데이터 통신.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정의로서 나올 때는 정보 교환용, 데이터 통신용에 가장 많이 쓰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해서 아스키 코드가 답인 형태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2개의 약자를 기억한다면 이게 데이터 통신용이다.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BM사에서 개발했고요. 데이터 통신. 줄쳐두세요. 데이터 통신.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많이 채택되고요. 요거 7비트 코드라는 거 기억하세요. 7비트. 요거 별표 따로 하나 해둘게요. 7비트. 자,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구성된 코드예요. 자, 7비트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면 2의 7승이죠. 2의 7승은 얼마입니까? 128입니다. 그래서 7비트 코드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아스키 코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어서 BCD 코드 나오죠. 뒤에 가면 이제 FCD 코드라 해서 EBCD, IC 코드 나와요. 그 세 개를 미리 한번 정리하면, 자, 오른쪽에다가 별표 해놓고 세 개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BCD 코드 있어요. BCD 코드 요거하고 방금 했던 ASCII 코드 ASCII,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올 FCD, EBCD, IC 코드. 이 세 개는 전부 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인데 일단 비트 수 정리를 좀 할게요. 방금 했던 이 ASCII 코드는 7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7비트니까 2의 7승계니까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BCD는 몇 비트로 되어 있냐면 6비트로 되어 있어요. EBCD, IC는 8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비트는 2의 6승이니까 얼마입니까? 128의 반이니까 그쵸? 64가 되겠죠. 64.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EBC-는 8비트니까 2의 8승이니까 얼마입니까? 2의 8승은 256.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거 빨리 메모하세요. 메모. 화면 일시 정지 시켜놓고 메모하세요. 알아두세요. 이 비트 수를 기억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정리하셨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BCD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죠. BCD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이라는 약자로 10진수를 2진수로, 그러니까 10진화, 2진화, 10진 코드다. 2진수로 만들기 위한 10진 코드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한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8421 코드라고 단다. 왜? 여기 예제부터 볼게요. 이거 456이라는 것을 BCD 코드로 표현하면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를 표현한다 그랬잖아. 위에다 이렇게 적을게요. 456. 그러면 8, 4, 2, 1에서 8 필요 없고 4 하나 필요하고 2 하나 필요하고 1 필요 없어요. 그쵸? 5는요. 8, 4, 2, 1에서 8 필요 없고 4 하나 필요하고 2 필요 없고 1 하나 필요하죠. 4는요. 8, 4, 1에서 8 필요 없고 4 하나 필요하고 2 필요 없고 1 필요 없어요. 그래서 456을 BCD 코드로 표현하면 정답은 0100, 0101, 011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책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자리로 끊어서 8421 하면 된다. 그래서 8421 코드라고도 한다는 거죠. BCD 코드를.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다. 이 가중치 코드에 속하는 거다라는 사실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도표 안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 코드에 속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뭐 가중치에 속하는 것은 또는 비가중치에 속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BCD 코드는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10진수 입출력 간편하죠. 자체 보수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 한번 체크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로 해서 틀린 답으로 잘 나오니까. 됩니까? 그래서 BCD 코드를 변환하는 형태의 문제, 이 문제도 시험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8421 코드 형태로 4비트씩 끊어서 바꿔주면 되니까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 예제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책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보시고 잘 안되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에서 ASCII 코드와 BCD 코드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뭐 나올까요? FCD 코드 나오겠죠? EBCD RC 코드. 자, EBCD RC 코드는 BCD 코드를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Extended BCD 코드를 확장시킨 겁니다.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가 뒤에 디지트 비트가 뒤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존 영역의 4비트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4비트, 4비트에서 총 8비트로 표현하죠. 자,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존 영역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트 영역이 뒤에 나와 있어요. 디지트 영역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존 영역은 존 A, 존 B 나누지만 하나, 둘, 셋, 넷 해서 존 영역 4비트, 디지트 영역 4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EBCD RC 코드가. 됩니까? 자, 이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개념만 알아두세요. 존 영역 A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00, 01, 10, 11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00이 들어가게 되면 좀 여분을 나타낸단 말이고 01이라는 것은 이 전체의 문자가 특수 문자다라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10은 뭐야? 영어의 소문자, 11은 영어의 대문자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가끔씩,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이거는 존 A, 이 영역에 00이 들어가느냐, 01이 들어가느냐, 10이 들어가느냐, 11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존 B 영역, 여기는 00일 때는 알파벳 A부터, 그죠? A부터 I까지죠. I까지 표현하는 거고요. 01일 때는 J부터 R까지. 10일 때는 S부터 Z까지, 11일 때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존 영역 A 영역과 B 영역에다가 얘네들을 넣는 이유는 이 뒤에 오는 이 숫자가 오겠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한 예를 한번 볼까요? 한 예를 소문자로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10이라고 채웠어요. 소문자. 그 다음에 여기서 00이라고 채울게요. 00이라고 채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여기 전체는 뭡니까? 알파벳 A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분이, 그러니까, 소문자니까 10 들어왔으니까 여기 소문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00 들어왔으니까 00은 A부터 I까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파벳 A를 16진수에서 2진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만약에 A는 뭡니까? A는 1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8, 4, 2, 1에서 8 하나, 2 하나, 4 없고 이렇게 되잖아. 10, 10. 그럼 여기서 10, 10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소문자 A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는 아, 소문자 A를 만들어라는 거구나.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 존 B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는 어느 부분에 속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등장을 했었어요. 그쵸? 기억하시면 되고, 이 FCD 코드는 IBM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역시 대형 컴퓨터용으로 쓰이게 되고요. FCD 코드로 10진수 5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죠? 10진수 5를 표현한다. 자, 5라는 값은 2진수를 일단 바꾸면 8421 코드에서 바꾸면 4 하나 1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0101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0101. 근데 앞에는 다 1로 채워졌어요. 그죠? 앞에 다 1로 채워진 이유는 11은 대문자, 또 여기 11은 숫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에는 뭐 대문자, 소문자가 없지만 이렇게 채우게 되면 여기서 숫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숫자 5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FCD 코드 기억하시면서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존 영역 4개, 디지트 영역 4개로 구성된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비교해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에서 BCD, ASCII, ASCII, 그 다음에 EBCDIC, 자,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얘는 6비트, 얘는 7비트, EBCDIC 코드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BCD 코드는 6비트니까 몇 개를 표현할 수 있다? 2의 6승계를 표현할 수 있고, 얘는 2의 7승계, 128, 얘는 2의 8승계, 256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64개를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EBCDIC 코드는 8개의 비트로서 존 4개와 디지트 4개로 표현한다 그랬었죠. 얘는 존 4개의 영역과 디지트 4개의 영역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ASCII 코드와 BCD 코드도 원래는 존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ASCII 코드는 존 영역이 3개에다가 플러스 디지트 영역이 4개로 해서 총 7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BCD 코드는 역시나 존 영역이 2개에다가 디지트 영역이 4개로 해서 총 6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따로 정리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EBCDIC 코드만 존 영역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ASCII 코드도 존 영역이 3개가 있으면서 디지트는 4개로 동일하니까 7개의 비트로 구성된 거고, BCD는 역시 존 영역이 2개로 존재하면서 전체 6개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요것도 같이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료의 외부적 표현은 EBCDIC까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3초가 코드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특징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초가 코드라고 하는 것은 10진수 3을 더해서 만든 코드예요. 자, 그러니까 10진수 8을 3초가 코드로 표시하면 10진수 8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예요? 3을 더하면 11이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진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8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뭐죠? 8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8421에서 8000, 8421, 81 맞죠?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요.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0011입니다. 21, 11. 그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 1, 0, 1 이렇게 되죠? 얘가 뭡니까? 8, 4, 2, 1이니까 얘가 1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진수 8을 3초가 코드, XS 3초가 코드로 표현하면 1000 더하기 0011에서 1011이 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나오면 8 나오면 그냥 이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8에다가 3을 더해서 11 만들어 놓고 이 11을 이진수로 바꿔서 정답을 얻어도 똑같아요. 그쵸?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3초가 코드의 특징 읽어보시고요. 예제를 통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예제는 여러분한테 맡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 검사 코드랍니다. 페리티 검사 코드는 오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검사라는 말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류 검사를 위해서 한 비트에 페리티 비트를 따로 추가해서 오류가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건데, 이 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페리티와 기수 페리티라는데,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 영어로 하게 되면 이분 페리티와 오드 페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오류 검출에 사용하는 비트가 이제 페리티 비트고요. 한 비트의 오류만 검출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 비트의 오류만, 한 비트씩만 검출할 수 있어요. 두 비트 이상은 검출 못해요. 한 비트만. 홀수 페리티를 다른 말로, 홀수는 우리말이고요. 오드는 영어고요. 기수는 한자겠죠. 자, 짝수를 even 또는 우수 페리티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아마 자세히 한번 하게 될 거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페리티 검사 코드였고요. 자, 이어서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자, 그레이 코드는 다른 말로 이제 AD 변환하는 거다, 입출력 장치 등에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AD 변환의 A와 D의 약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레이 코드는 뭐 실제적으로 그레이 코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진수를 주어지고 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고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지금 보시는 이 예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보면,
자, 이진수 1001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첫 번째 1은 그대로 내려요. 자, 첫 번째 1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과 그 다음에 이 0을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XO와. XO와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어주죠. 자, XO와 연산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그죠? 2강에서 벌써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논리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 AB가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 X가 나온다면, 자, 쌍꺼풀 수술한 XO와. 그죠? 기억나시죠? 자, 진리표 그려볼까요? 자, A와 B가 00, 01, 10, 11일 때 X의 결과값은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서로 같을 때는 0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러니까 1과 0이 만나면 결과는 1입니다. 그래서 1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0과 0이 만나면 결과는 뭐예요? 0이죠. 자, 0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0과 1을 만나면 결과는 1입니다. 그래서 1의 결과를 얻어주죠. 쉽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끼리 XO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진수 1001을 그레이 코드로 바꾸면 1101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또 1101이라는 그레이 코드가 있어요. 그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라.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한다. 첫 번째 1을 그대로 내립니다. 내려요. 그리고 떨어진 1과 두 번째 있는 1을 익스클루시브 오합니다. 11 만나면 0이 되죠. 그래서 11 만나서 0을 만들어주고 또 떨어져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숫자를 00을 연산해서 0을 만들어주고 01을 연산해서 1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진수로 그레이 코드 바꿀 때는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에서 이진수로 바꿀 때는 떨어진 거와 위에 거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제 세 문제 있는데 세 번째 것만 풀어볼게요. 그죠?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같이 풀어보게 되면 자, 세 번째 그레이 코드네요. 011011. 자, 요거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얘를 바이너리 넘버, 다시 말해서 이진수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0 그대로 내립니다. 0. 그리고 떨어진 얘와 얘를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하죠. 익스클루시브 연산에서는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입니다. 그죠? 자, 요거 연산하니까 1이 되고, 요거 연산하니까 같습니다. 그죠? 같을 때는 뭐였어요? 0이었습니다. 또 같죠? 0입니다. 다릅니다. 1입니다. 같죠? 0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0, 1, 0, 0, 1, 0. 01, 00,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첫 번째 거 내리고 그 다음 거는 내려진 거와 그 다음 것을 XO와 연산을 계속하게 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레이 코드 문제 여러분 필기시험에서 종종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는데 실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실기까지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그죠? 필기와 실기가 항상 연관되어 있으니까 필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실기까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죠?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해밍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해밍 코드는 우리 앞서 페리티 그 코드랑 비교해서 페리티 코드는 오류를 검출하는 거지만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게 해밍 코드죠. 자, 오류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하다. 역시나 페리티 비트처럼 한 비트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2013년도인가 그때 기출 문제에서 이 해밍 코드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2013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 2013년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 책에 메모하세요. 2013년 3회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해밍 코드 이거 참조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 제가 풀이를 열심히 해뒀기 때문에 이거 참조하시면 이 해밍 코드에 관련된 좀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밍 코드는 이 1, 2, 4, 8, 16, 2의 누승계, 2의 n승계의 번째는 오류 검출을 위해서 페리티 비트다.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다. 그래서 해밍 코드 전체가 만약에 16비트인 경우에는 1, 2, 4, 8, 16 이 5개의 비트는 전부 다 페리티 비트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개의 비트 있죠. 뭐 1, 2, 그러니까 3, 5, 6, 7, 9, 10, 11, 12, 13, 14, 15까지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데이터 비트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다. 얘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드의 분류 요거 따로 별표 2개 하겠습니다. 2개. 자, 이거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중 코드와 비가중 코드를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weighted 코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뭐 비가중 코드, unweighted 코드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를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것은 아까 BCD 코드라고 얘기했었죠. BCD 코드. 그 외에 2421, 비키너리, 5111, 7421 코드가 있다. 여기서 선생님 7421 코드는 또 뭡니까? 7421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10진수 10을 7421 코드로 표현하면 답이 뭐냐? 그럼 10을 만들어주면 돼. 7 하나, 2 하나, 1 하나. 이게 10이잖아요. 그죠? 7, 2, 1, 10 맞잖아.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10진수 10을 7421 코드로 표현하면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답이에요. 1011. 8421이 아니고 7421이니까. 여기 보면 또 5111 코드, 2421 코드 있잖아. 2421 코드가 있어요. 2421. 그럼 10진수 10을 2421 코드로 표현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하면 4, 5, 6, 7, 8, 9 표현이 안 된다. 그죠? 8로 할게요. 8. 자, 8을 표현하라 그러면 2 하나, 4 하나, 6이죠? 2 하나 이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11102, 2421 코드에 8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치 코드에 속하는 것은 또 비가중 코드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잘 나오니까 구별해서 알아두는데 이거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는 3초가 코드, 그레이 코드, 2 아웃 오브 5 코드 전부 다 그 문자 형태의 코드 이름인데 여기 비키너리 코드라는 문자가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841, 241, 511, 741을 숫자 형태의 이름의 코드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외우는 거 잘 하시니까 확실히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가중 코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가중 코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기 보수 코드에 속하는 것은 역시 3초가 코드나 241 코드나 511 코드. 이거는 자기 보수 코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기 보수 코드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자기 보수 코드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자, 오류 검출형 코드에서는 해밍 코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페리티 검사 코드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코드였고요. 공통점은요. 해밍 코드와 페리티 코드의 공통점은 오류를 한 비트씩만 검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퀴너리 코드와 이 아웃 오브 코드도 오류 검출형 코드에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웃 오브 코드는 5개 중에 2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마크해라 라고 나왔었어요. 여러분 OMR 카드 중에서 정답이 무조건 2개인 시험이 있어. 오지선다형 중에서 무조건 2개가 마크해야 돼. 근데 2개를 마크 안 하고 1개를 마크했거나 3개를 마크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웃 오브 코드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자료의 외부적 표현의 코드의 분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게 되면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법의 정의와 종류를 정리하시고요. 또 외부적 표현 방법의 그 정의와 종류도 같이 정리하셔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한 3문제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많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그죠?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전자계산기 구조 6강으로서 프로세서와 명령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이번 5강까지가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설명했다 그러면 이제 6강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의 CPU와 뭐 기억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뭐 좀 빡빡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힘내시고 다음 수업도 더 열심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